1948년 여름, 덕이동의 새벽은 항상 그랬듯이 고요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논밭에서는 이슬이 반짝였다. 17살 재영은 부모님과 함께 넓은 밭에서 일을 시작하려 했다. 아버지는 벌써 낫을 들고 논두렁을 걸어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점심거리를 싸느라 분주했다. 재영은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농기구를 챙기며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다. 마을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웠다. 이웃집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개들이 느긋하게 그늘 아래에 누워있고 닭들이 마당을 돌아다니며 모이를 쪼았다. 재영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의 풍경이었다. 그는 이런 평온한 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동쪽 하늘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다. 처음엔 천둥 소리인 줄 알았다. 여름이니까 소나기라도 올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반복되었다. 이상했다. 천둥치고는 너무 지속적이었다. 재영은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곧 그것이 폭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이 집에서 뛰쳐나와 서로 소리치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가축들도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평온했던 아침이 한순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북괴군이 내려온다. 누군가의 절규가 마을을 가로질렀다. 그 말이 번개처럼 퍼져나가자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영의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당장 짐을 싸라고 외쳤다. 어머니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것저것을 자루에 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판단할 여유도 없었다. 마을 이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주민은 즉시 피난 준비를 하십시오. 북쪽에서 적군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로는 피난민들로 가득 찼고 모든 교통수단은 마비되었다. 소달구지도 자전거도 심지어 걸어서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길이 막혔던 것이다. 재영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가까스로 필요한 짐을 챙겨 집을 나섰지만 대로에 나가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을 향해 줄을 서 있었다. 노인, 아이, 임산부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울음소리, 고함소리, 흙먼지가 하나가 되어 혼돈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너무 막혔다는 것이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조금씩밖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북쪽에서 들려오는 포격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사람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아이들이 울어대고 어른들은 초조해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재영은 그때의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부모님과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길이 너무 막혀서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젊은 남자들은 따로 피해야 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북한군이 오면 젊은이들을 강제징집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재영아, 너는 먼저 가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천천히 갈 테니까.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서 빨리 걸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재영의 손을 꽉 잡았다. 살아서 다시 만나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들을 뒤로하고 도망쳐야 하는 무력감은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재영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다. 포격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남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인파의 몸을 맡겼다. 북한군이 마을을 점령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재영이 피난길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다음날 아침 트럭에 실린 무장한 군인들이 나타났다. 모든 젊은 남자는 광장에 집합하라는 명령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거부할 선택권은 없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사방을 에워싼 가운데 재영을 포함한 수십 명의 청년들이 강제로 인민이용군에 편입되었다. 동무들, 이제부터 동무들은 조선인민군의 일원이다. 젊은 정치장교가 연단에서 연설했다.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임무다. 하지만 재영에게는 그 모든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기차에 실려 어디론가 향하는 동안 재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향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산과 들판, 구불구불한 강줄기가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는 재영에게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다. 기차 안의 다른 청년들도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 재영이 처음 받은 것은 낡은 군복과 아리사카 소총이었다. 일본군이 사용하던 구식 소총이었지만 그에게는 생소하고 무거웠다. 차가운 쇠붙이를 만지며 재영은 이것이 자신의 생명줄이 될지 아니면 죽음의 도구가 될지 알 수 없었다.
총의 무게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훈련소의 일과는 지옥이었다. 새벽 5시에 기상나팔이 울리면 1분 안에 침상을 정리하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가야 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계속되는 혹독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행군, 사격, 백병전, 이데올로기 교육까지. 제대로 된 식사는 하루에 2번뿐이었고 그나마도 보리밥과 시래기국이 전부였다. 첫 주가 지나자 많은 청년들이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져 갔다. 재영과 함께 온 동네 형도 그 중 하나였다.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들것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재영은 그때 처음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다. 재영은 특히 사격훈련에서 고생했다. 총의 반동이 어깨를 때릴 때마다 온몸이 아팠다. 손목도 저리고 귀도 먹먹해졌다. 명중률도 형편없었다. 50m 거리의 관역을 마치는 것도 어려웠다. 교관은 그를 향해 이런 식으로는 적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고 호통쳤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재영은 곧 깨달았다. 훈련이 가장 힘든 것은 체력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 정신적인 압박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매일 반복되는 이데올로기 교육 시간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무자비하게 섬멸해야 한다는 내용을 암송해야 했다. 하지만 재영에게는 미국인이 누군지, 왜 그들과 싸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어느 날 새벽 훈련 중 재영 옆에서 같이 뛰던 동료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름은 순만이었다. 재영과 나이도 비슷하고 고향도 가까운 곳이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순만은 바닥에 쓰러진 채 경련을 일으키더니 곧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심장마비였다. 겨우 20살이었던 그 청년의 시신을 보며 재영은 전쟁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소모품으로 만드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재영도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었다. 꿈속에서 그는 고향 마을을 걷고 있었다.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따뜻했다. 하지만 꿈은 금세 끝났고 깨어났을 때는 차가운 막사 아니었다. 군의관이 며칠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재영은 다시 훈련에 투입되어야 했다. 군대에는 동정심이라는 것이 없었다. 쓰러지면 끌려나가고 일어나면 다시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 순간 재영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죽을 수는 없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몇 주가 지나자 부대에 이동 명령이 내려졌다. 남진 작전이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금강을 따라 충북으로 향한다는 것이었다. 증평, 청주 일대로 이동하면서 재영은 전쟁의 참상을 더욱 생생하게 목격했다. 폭격으로 파괴된 마을들, 시체들이 널브러진 들판, 굶주린 난민들의 행렬. 평화로운 시골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다. 갈수록 전선은 치열해졌고 죽음은 더욱 가까워졌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국군과 유엔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했다. 북한군도 처음의 기세는 꺾이고 있었다. 보급도 원활하지 않았고 공중폭격도 심해졌다. 행군 중에 공습을 받은 적도 있었다. 미군 전투기들이 저공비행하며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재영은 도랑에 뛰어들어 몸을 웅크렸다.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 비명소리, 폭발음이 뒤섞였다. 귀가 먹먹해지고 온몸이 떨렸다. 이런 게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습이 끝난 후 일어나 보니 함께 행군하던 동료들 중 몇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한 명은 다리에 총알을 맞아 신음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머리에 파편을 맞아 의식을 잃었다. 재영은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군의관도 없었고 약품도 없었다. 결국 부상자들은 길가에 버려진 채로 부대는 계속 행군해야 했다. 그것이 전쟁의 현실이었다. 그때 재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탈영. 위험한 일이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전투에서 죽거나 공습에 당할 게 뻔했다. 살아남을 가능성은 탈영하는 것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다시 뵙고 싶었다. 며칠 동안 재영은 기회를 엿봤다. 감시가 허술한 때 혼자 행동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군대는 조를 편성해서 서로 감시하게 했고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다녔다. 화장실을 갈 때도 둘이 함께 가야 했고 잠잘 때도 교대로 보초를 서야 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왔다. 부대가 청주 외곽에서 야영을 할 때였다. 하루 종일 강행군을 해서 모든 병사들이 지쳐 있었다. 보초를 서는 병사도 졸음에 겨워했다. 재영은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감시병에게 말을 걸었다. 동무,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만. 감시병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며 빨리 다녀와라고 말했다. 재영은 천천히 걸어가다가 나무 뒤로 숨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부대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의 코 고는 소리와 간혹 들리는 기침 소리가 전부였다.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재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자 반대편 숲으로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 몇 걸음은 다리가 떨렸다. 언제 탈영병이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올지 몰랐다. 한 발짝 한 발짝이 생명을 건 도박이었다. 낙엽 밟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재영은 점점 속도를 높여 숲속으로 사라졌다. 자유의 첫걸음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의 시작이기도 했다. 30분 정도 숲속을 걸었을 때 뒤에서 군견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추격대가 출동한 것 같았다. 재영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개들이 냄새를 맡고 따라올 것이다. 재영은 개울을 찾아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냄새를 지워야 했다. 1시간가량 물속을 걸은 후에야 개 짖는 소리가 멀어졌다. 물에서 나왔을 때 재영은 온몸이 젖어 있었다. 9월 말이라 밤 공기는 쌀쌀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으니 더욱 추웠다. 하지만 불을 피울 수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었다. 그대로 참고 견뎌야 했다. 그날 밤 재영은 동굴 같은 바위 틈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괴롭혔다. 어머니가 해주던 따뜻한 밥 생각이 났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들판이 그리웠다.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그때까지는 몰랐다. 이틀날부터 재영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이동해야 했다. 낮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웠다. 특히 군복을 입고 있어서 더욱 위험했다. 민간인들이 신고할 수도 있고 경찰이나 군인들을 만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깊은 숲속이나 동굴, 폐가 같은 곳에 숨어 지내야 했다. 길을 잘못 들면 다시 북한군 부대와 마주칠 수 있었다. 남쪽으로 가려 하지만 어느 방향이 남쪽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었다.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으려 했지만 구름이 끼면 길을 잃기 일쑤였다. 며칠 걸어도 같은 곳을 맴도는 것 같았다. 굶주림이 가장 큰 적이었다. 처음에는 산에서 나는 나물이나 열매를 먹었지만 며칠 만에 배탈이 났다. 독성이 있는 것을 잘못 먹었던 것 같았다. 하루 종일 설사를 하며 기력을 잃었다.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어서 탈수 증상까지 왔다. 이대로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속에서 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계곡물은 있었지만 깨끗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도 목이 말라서 어쩔 수 없이 마셨다. 다행히 배탈이 나지는 않았지만 항상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재영은 작은 농가를 발견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니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했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 한 분이 나왔다. 재영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배가 고프고 지쳐서 말할 힘도 없었다. 다행히 그 집 할머니는 재영의 사정을 듣고 동정심을 보였다. 어머나, 이 애가 뭐가 이리 말랐노? 몰래 밥 한 그릇과 김치를 주며 빨리 가거라.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따뜻한 밥 한 술이 재영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었다. 그때의 그 맛을 재영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친절을 만나는 일은 드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영 같은 탈영병을 경계했다. 자칫 연루되면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쟁 중에는 인간의 선의보다 생존 본능이 앞섰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피난민들이었다. 그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떠돌고 있었다. 가족을 잃은 사람, 집을 잃은 사람, 모든 것을 잃고 길 위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다. 재영은 자신이 탈영병이라는 것을 숨기고 피난민 행렬에 섞여 다니기도 했다. 그러면 조금은 안전했다. 하지만 검문소를 만나면 들통날 위험이 있어서 다시 혼자 길을 떠나야 했다. 한 번은 북한군 정찰대와 마주칠 뻔했다. 산 중턱에서 내려오는데 아래쪽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재영은 급히 바위 뒤로 숨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 숨소리도 최대한 줄였다. 군인들이 바로 코앞을 지나갔다. 이 근처에서 탈영병이 목격되었다고 하니 잘 살펴보자. 네, 동무소대장. 대화 소리가 귀에 들렸다. 재영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바위가 커서 완전히 몸을 숨길 수 있었다. 군인들이 지나간 후에도 1시간가량 더 숨어 있었다.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어떤 때는 민가에서 자려다가 갑자기 군인들이 와서 수색을 하기도 했다. 재영은 뒷산으로 도망쳐 하룻밤을 나무 위에서 보내기도 했다.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다. 며칠 더 지나자 재영의 몸은 극한 상태에 이르렀다. 체중이 많이 줄었고 상처 입은 발은 곪아 터졌다.
신발도 너덜너덜해져서 발가락이 다 보였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서 거지나 다름없었다. 거울을 본다면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목소리, 고향 마을의 풍경이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익숙한 산봉우리가 눈에 들어왔다. 고향 근처였다. 재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이었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아픈 발도 잠시 잊을 정도였다.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을에 도착해보니 모든 집이 텅 비어 있었다. 문은 부서져 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전쟁의 흔적들만 여기저기 남아있을 뿐이었다. 자신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대문이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어머니가 정성껏 가꾸던 채소밭도 엉망이 되어 있었다. 재영은 마당 한가운데 무너져 앉았다. 이렇게 힘들게 돌아왔는데 가족은 어디로 간 것일까? 집 안을 들여다보니 가구들이 뒤엎어져 있고 그릇들이 바닥에 깨져 있었다.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가족들이 무사할 것이라고,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마을 사람들이 대피했을 만한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산 너머 친척집, 이웃 마을의 피난처, 임시 수용소까지. 하지만 어디서도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일주일 넘게 찾아 헤맸다. 그러면서도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도 여전히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검문소도 곳곳에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재영을 알아보았다. 어머나, 이게 재영이가 아니가. 재영은 너무 기뻐서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재영을 바라보았다. 덕이동 사람들이 서쪽 골짜기 피난처에 있다고 들었다. 내 부모님도 아마 거기 계실 게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길은 험했다. 산길을 넘어야 했고 여전히 군인들의 감시를 피해야 했다. 며칠 걸어서 드디어 그 골짜기에 도착했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였다. 재영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피난처에 가까워질수록 재영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정말 부모님이 계실까? 무사하게 살아계실까? 혹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변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피난처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다. 임시로 지은 오두막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재영은 마지막 힘을 내어 그곳으로 걸어갔다. 한 오두막 앞에서 재영은 걸음을 멈췄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오늘도 재영이가 오지 않았구나. 아버지의 한숨 섞인 대답도 들렸다. 아직 살아있을 거야. 우리 아들은 강한 아이니까. 재영은 눈물이 터져 나왔다. 부모님이 살아계셨고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재영을 보고 얼어붙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재영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깡마르고 더럽고 상처투성이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곧 아들을 알아보았다. 재영아. 어머니는 재영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도 급히 나와서 말없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살아있구나. 살아서 돌아왔구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재영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몇 달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온 가족이 함께 울었다. 서로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 그동안의 걱정과 고생,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와서 재영의 귀환을 축하해 주었다. 살아서 돌아왔구나. 얼마나 고생했을까.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재영을 위해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의 맛은 그 어떤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아버지는 재영의 상처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우리 아들이. 피난처에서 재영은 천천히 몸을 회복했다.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준 죽을 먹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도우며 일상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군대에서의 기억, 탈영하던 순간의 공포,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이 꿈속에서 되살아났다. 갑작스러운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몸이 경직되었다.
어느 날 밤, 재영은 악몽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등을 어루만져 주었다. 괜찮다. 이제 안전하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재영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피난처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다. 가족을 잃은 사람, 집을 잃은 사람,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했다. 재영은 자신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쟁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남겼다. 몇 달 후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사람들은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재영의 가족도 덕이동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집은 부서졌지만 다시 지으면 되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고향에 돌아온 후 재영은 아버지와 함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도 서로 도우며 하나씩 집을 복구해 나갔다. 전쟁 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재영도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농사일을 도우고 집안일을 거들며 평범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의 기억이 항상 남아 있었다. 동시에 그 경험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다는 것도 느꼈다. 전쟁은 재영을 철없는 소년에서 혹독한 현실을 견뎌낸 청년으로 만들었다. 강제 징집의 공포, 죽음과의 근접 체험, 탈영의 위험, 그리고 고향을 향한 절망적인 여정.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련들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 가족을 향한 사랑,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런 것들이 그를 이끌어준 것이다. 그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재영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때의 기억과 함께 살아가야 했다. 때로는 괴로웠지만 그 경험이 그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다. 전쟁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았고 끝내 고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린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몇 년이 지난 후 재영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게 꿈을 키우며 자라기를 바랐다. 그리고 가끔 아이들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재영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전쟁 체험담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의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였다. 세월이 흘러 재영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다. 손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경험은 후세에게 전하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재영의 생존기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끝내 자신의 길을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자 생명의 신비로운 힘이었다.